예언이니 재앙이니 전부 한국 때문이에요. 한국인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일부 일본인들의 이런 발언을 듣고도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는 20대 일본 여성. 그러나 그녀에겐 한국과 얽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긴급구조대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토 아오이입니다. 올해로 27살이 되었고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5년째가 되어가네요. 한국과는 참 묘한 인연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사람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거든요. 13년 전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14살이었어요. 평범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수학 시간을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방정식을 적어가며 설명하시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지진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워낙 자주 일어나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더니 책상 위의 연필들이 우르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선생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이 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학교 건물 전체를 좌우로 흔들어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친구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어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콘크리트 덩어리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에 눌려 있었고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누군가 곧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조대가 올 거고 부모님도 걱정해서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니 시간 감각도 사라지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혀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 곳곳이 아프기 시작했고 특히 눌린 다리 쪽은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 날인지 세 번째 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각 같은 것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던 기억도 떠오르고요. 그런데 그런 기억들마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또 환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일본어와는 다른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윤석 씨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구조대원이었죠.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에서도 구조대를 파견해 주었던 거예요. 윤석 씨는 다른 구조대원들과 함께 무너진 건물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 씨가 저를 발견했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헬멧을 쓴 그의 얼굴이 불빛 속에 나타났을 때 정말 천사가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그분이 제게 물을 한 모금 주시면서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통역을 통해 알게 된 건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구조받은 사람에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구조대원이 어디 있겠어요. 보통은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윤석 씨는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살아있어 준 것 자체에 대해 감사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 이후의 시간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렸어요. 무너지는 건물, 친구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그 끔찍한 어둠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죠. 하지만 윤석 씨에 대한 기억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눈빛, 물을 건네주시던 그 손길,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던 그 말. 힘들 때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계속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구조대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체력 단련은 기본이었고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국제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윤석 씨와 같은 한국 구조대원들과 소통하고 싶었으니까요. 대학교는 소방방재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구조 관련 훈련을 받았어요. 암벽 등반, 수상구조, 응급의료 등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몸도 많이 단련되었고 정신력도 강해졌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구조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을 구해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피해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윤석 씨에게서 받았던 그 따뜻함처럼요. 대학 졸업 후 바로 긴급구조대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지만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의지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구조대원이 된 거죠. 첫 출근 날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보조 역할만 했어요.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고 실제 구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웠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고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독립적인 구조 활동은 아파트 화재 현장이었어요. 3층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2층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석 씨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급히 업고 나왔는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할머니가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한 말이 살아줘서 고마워요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윤석 씨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요. 단순히 구조해서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긴 말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구조 활동을 할 때마다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구조받은 사람들에게 항상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후배들도 생겼고 팀장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구조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함께 구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했고 한국의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의 구조대원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기를 바랐거든요. 윤석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본에 연이어 큰 재해가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역대급 강풍이라고 발표했죠. 시속 200km가 넘는 바람이 불어서 건물들이 우수수 무너져 내렸어요. 그 다음엔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8.2의 강진이었는데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못지않은 피해를 입혔어요. 해일까지 덮쳐서 연안 지역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조대는 물론이고 자위대까지 총동원되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희 팀도 연일 출동을 거듭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도 보람을 느꼈던 건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윤석 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으로 무너진 아파트 단지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완전히 옆으로 넘어져서 팬케이크처럼 층층이 눌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탐지 장비로 건물 내부를 살펴보니 미약한 생체 신호가 감지되었어요. 2층 부분에서였습니다. 급히 진입로를 확보해서 들어가 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 밑에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의식은 있었지만 상당히 약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구조대예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일본어로 말하자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영어로 다시 말해봤는데 그제야 반응을 보이더군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어설픈 한국어로 물어보니 그 여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을 구조하게 된 거예요. 급히 그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에 신상을 확인해 봤어요. 이름은 이서, 나이는 23이고 도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탈수 증상이 심해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며칠 후 이서 씨 문안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어로 대화해보고 싶기도 했고 구조 후 피해자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저희 일 중 하나였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이서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이서 씨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도 어설프지만 한국어로 대답했죠.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이서 씨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그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서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혹시 13년 전에 일본에서 구조 활동을 하셨던 분 아세요? 윤석이라는.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윤석 씨요? 혹시 그분을 아세요? 제가 흥분해서 물어보니 이서 씨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분이 제 삼촌이에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13년 전 저를 구해주신 윤석 씨의 조카를 제가 구조하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서 씨에게서 윤석 씨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윤석 삼촌은 지금도 한국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에 파견되어 구조 활동을 했던 걸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신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에서 구조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울음을 멈췄다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윤석 씨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언니가 혹시 그때 그 소녀예요? 이서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윤석 삼촌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이서 씨와 저는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단순한 구조대원과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서 씨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계속 병문안을 다녔고 퇴원 후에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서 씨는 일본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일 관계의 역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이서 씨가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언니 혹시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들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니 이서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일본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과거에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게 저지른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에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서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이서 씨가 조금씩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제가 모르고 있던 역사의 진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동대학살 731 부대 위안부 문제. 이런 단어들을 이서 씨에게서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교과서에서 간단히 언급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몰랐거든요. 이서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도 일본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 듣기 불편하시죠? 이서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서 씨가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무녀가 일본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였어요. 이서가 들려준 그 무녀의 예언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무당이 일본에 대해 예언을 했다는 건데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섬뜩했거든요. 과거의 죄를 씻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미신적인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무녀가 예언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태풍과 지진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도 그 예언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언이라니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서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녀가 예언한 시기와 실제로 재해가 일어난 시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예언의 배경이었어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과거 일본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 같은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저지른 여러 가지 만행들에 대한 응보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서를 통해 알게 된 역사적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동대학살 사건만 해도 그래요. 90년 전 관동대 지진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수천 명의 무고한 조선인들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731 부대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끔찍했어요. 중국과 만주에서 조선인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균 실험, 동상 실험, 해부 실험.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위안부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서를 통해 듣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노예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일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그 과거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더욱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서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도 항상 조심스러워했어요. 자칫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줘서요.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모르고 사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서가 들려준 그 무녀의 예언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예언에 따르면 큰 지진과 태풍 이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규슈 지역의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뉴스에서도 연일 화산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 피해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마치 자연이 일본에게 화가 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그냥 자연재해가 겹친 불운한 시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몇몇 선배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50대 후반의 다나카 선배님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30년 넘게 구조 활동을 해오신 베테랑이셨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재해의 규모가 큰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느낌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서와 만날 때마다 그 무녀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서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하는데 예언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 점점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이 예언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서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 당한 아픔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분한 마음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재 일본 사람들, 특히 저희 세대가 과거의 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도 고민이 되었어요. 저희가 직접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최소한 진실을 알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마음은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의선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해줬어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제대로 모르거나 알아도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진실을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윤석 삼촌이 저를 구해준 것처럼 이제는 저희 세대가 서로를 구해줘야 할 때라는 거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서로를 구해주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이서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역사적 진실들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관동대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90년 전 관동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우물에 독을 탔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문을 믿은 일본인들이 죽창과 일본도를 들고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는 거였습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조선인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같은 지진 피해자들끼리 서로 도와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학살을 자행했다니요. 게다가 그런 끔찍한 역사를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이서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면서 더욱 놀란 건 그때 학살당한 조선인들 중에는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도 많았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일본인이지만 조선인을 도우려던 사람들까지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731 부대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끔찍했어요. 중국 하얼빈에 있던 그 부대에서 조선인과 중국인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으면서 정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산 사람을 마취도 없이 해부하고 세균을 주입해서 반응을 관찰하고 동상 실험을 위해 사람의 팔다리를 얼려서 망치로 두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실험의 피해자들을 마루타라고 불렀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사람을 통나무 취급했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같은 인간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속여서 끌고 가거나 강제로 납치해서 성노예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살아남은 분들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일본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물론 제가 직접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그 가해자들과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그런 사실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의선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위로해줬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미안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서가 들려준 무녀의 예언은 더욱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죄를 씻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이은 재해들을 보면서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녀의 예언에 따르면 지진과 태풍 이후에 화산이 폭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규슈 지역의 사쿠라지마를 비롯한 여러 화산들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화산학자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조 현장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 양상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자연 자체가 일본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도쿄 외곽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공장이 과거 군수 공장이었던 곳이더라고요. 태평양 전쟁 당시 무기를 만들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런 곳에서 화재가 나다니 너무 우연치고는 이상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면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 그 공장에서 일했던 분이었는데 당시에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때 일이 가슴 아프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된 사과와 위령제라도 지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서와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서도 처음엔 그냥 역사 공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던 건데 실제로 일본에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무녀의 예언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서의 가족들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윤석 삼촌은 제가 안전한지 계속 걱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3년 전에 구해준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무사한지 궁금해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구해준 생명에 대해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시다니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꼭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이서가 어느 날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 소식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무녀가 새로운 예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섬뜩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서가 전해준 새로운 예언은 정말 섬뜩했습니다. 그 무녀가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언급했다는 거였어요. 5월 말경에 규슈 지역에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더 큰 재앙의 시작이 될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앙은 일본이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속인의 막연한 예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사쿠라지마를 비롯한 규슈 지역의 화산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화산학자들은 이런 활동이 자연스러운 지각 변동의 일부라고 설명했지만 그 규모와 빈도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평소 같으면 몇 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법한 화산 활동이 몇 주 사이에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구조대에서도 규슈 지역 화산 폭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만약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다면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 팀도 언제든지 규슈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상황을 단순한 자연재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는 한국에서 나온 예언 이야기를 비웃기까지 했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의 불행을 바라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답답했어요.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화해는 물론이고 현재의 위기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서도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많이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일본을 좋아해서 유학까지 왔는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실망스러운 거였죠.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해주긴 했지만 표정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대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단순히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구조 작업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윤석 삼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을 때 보여주신 마음가짐 말이에요.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필요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정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5월 25일, 바로 그 무녀가 예언했던 시기에 사쿠라지마가 대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화산재가 3,500m 높이까지 치솟아 올랐고 가고시마 전체가 잿빛 구름에 뒤덮였어요. 뉴스를 통해 그 장면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였어요. 날짜도 장소도 규모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가고시마 공항은 화산재 때문에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인근 주민들은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저희 구조대도 즉시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른 지역 구조대들과 함께 대피 작업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하늘은 완전히 검은재로 뒤덮여 있고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황급히 짐을 싸서 대피하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대피소에서 주민들을 돌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과거에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전쟁 당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이었는데 그때 조선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직접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왜 자신들이 과거의 일로 고생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국인들이 저주를 걸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런 재앙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이에요. 무녀의 예언대로라면 일본이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사쿠라지마 폭발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화산재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계속 분출되고 있었고 그 양이 워낙 많아서 규슈 전체가 잿빛 하늘에 뒤덮여 있었어요. 가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까지 항공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농작물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른 화산들도 연쇄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소산, 기리시마산 등 규슈 지역의 여러 화산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산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구조대는 연일 비상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대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화산재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들도 급증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하루에 몇 시간도 제대로 못 자면서 구조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계속 그 무녀의 예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예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어요. 예언에 따르면 화산 폭발은 시작에 불과하고 더 큰 재앙들이 연이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의 근본 원인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가 없는 한 이런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대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들을 더욱 많이 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과거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전쟁 당시 조선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당시 군인이셨던 분이었는데 중국과 조선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어요. 자신도 그런 일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서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나 사회 전체가 그런 일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직접 저지른 일도 아닌데 왜 그런 일로 고생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일부는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을 괴롭히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리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이런 재앙들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서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한국 상황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일본의 화산 폭발 소식이 크게 보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응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일본이 자업자득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또 일부는 무고한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윤석 삼촌은 제 안전을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13년 전에 구해준 그 아이가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서를 통해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구해준 생명에 대해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시다니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꼭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화산 폭발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더욱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지진은 물론이고 산사태, 홍수, 화재 등 각종 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기상청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기상 패턴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규모와 빈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연 전체가 일본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베테랑 선배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재해의 규모가 큰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느낌이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다나카 선배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조 활동을 30년 넘게 해왔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정말 처음이라고요. 마치 자연이 인간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걱정하셨어요. 저는 선배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변화가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반응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나라 탓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답답했습니다. 구조대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구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잖아요. 더 큰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밤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속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쿠라지마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는 마치 거대한 묘비석처럼 보였어요. 과거에 죽어간 무수한 영혼들의 한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이후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쿠라지마의 검은 연기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단순히 화산 폭발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공포였습니다. 구조 현장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양상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어떤 날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화재가 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어요. 마치 자연이 일본 전체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와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걱정해서 빨리 귀국하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윤석 삼촌은 일본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는 저를 두고 혼자 떠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 이서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저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서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화해의 시작점이 저희 같은 개인들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재해가 계속되면서 일본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고, 그 불안감은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저주를 걸었다거나 한국의 무녀가 일본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탓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태도로는 문제가 해결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또다시 규모 6.5의 지진이 도쿄를 강타했습니다. 저희 구조대는 즉시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양상이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쿠라지마에서 올라오는 화산재가 석양과 어우러져서 온 하늘이 핏빛으로 변한 거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하늘 전체가 피로 물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무녀의 예언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죄를 씻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예언의 실현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구조복을 입은 채로 그 붉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구조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사쿠라지마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연기는 마치 저를 향해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설사 안다고 해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윤석 삼촌이 13년 전에 저에게 해주신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살아줘서 고맙다는 그 말. 그때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감동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동도 희망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연기로 뒤덮인 하늘 사이로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별들마저 언젠가는 연기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시작에 불과한 건 아닐까? 무녀의 예언대로라면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과연 일본이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연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두려움만이 점점 커져갔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계속 보이는 사쿠라지마의 검은 연기가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구조 활동이 과연 진정한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윤석 삼촌이 13년 전에 저를 구해주시면서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떻게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감동이나 희망조차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이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결국 귀국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 삼촌도 더 이상 일본에 머물러 있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서는 저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게 미안하다면서도 가족들을 더 이상 걱정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이서가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화산재 때문에 항공편이 불규칙했지만 다행히 한국행 비행기는 운항하고 있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이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언니,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꼭 다시 만나요. 그리고 윤석 삼촌도 언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언젠가는 한국에 와서 직접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정말 끝이 날 수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이서가 떠난 후 며칠 동안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그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구조 현장에서는 여전히 최선을 다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또 다른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도쿄 바로 남쪽 지역이었는데 규모가 7.2에 달하는 강진이었어요. 저희 구조대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구조 인력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 참혹한 광경이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구조 작업을 하면서 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13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무너진 건물 밑에 갇혀 있을 때의 그 절망감과 두려움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구조하는 입장이었어요. 갇힌 사람을 찾아서 구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윤석 삼촌이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한 중년 남성을 발견했을 때 저는 윤석 삼촌이 그랬듯이 물을 한 모금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있었어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남성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제 말을 듣고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구조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사쿠라지마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모녀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오든 오지 않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연기 사이로 여전히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이 마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언젠가는 새벽이 온다는 메시지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 삼촌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차례였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제 역할을 다하면서 언젠가 올지도 모를 진정한 평화의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하늘 아래에서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합니다. 두려움을 안고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